자, 이제 마지막 강연만은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프로그램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께서 2026년 공급 절벽과 주택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셨고요. 김재경 소장님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 현장 자문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또 각종 부동산 재테크 포럼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역시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제가 강연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대중 강연들 혹은 이제 기업체나 컨설사들 이제 강연들 하고 많이 합니다. 이제 하지만 오늘 포럼 같은 경우는 이 호텔에서 이렇게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 좀 색다르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요즘 시장 받아들이는 부분 관련해서 좀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 유튜브 채널 투미TV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내용들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메인 주제는 이제 정비 사업 얘기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2026년도 공급 절벽과 주택시장 전망이라는 타이틀로 가져와 보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지금 부동산 경기 어떤가요? 혹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좋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전히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온도 차이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또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당장 지금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어떤 게 서울의 아파트 집값만. 이게 사실 좀 문제인데요. 당장 오늘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포에서 레미안 원베일리가 국민평형 기준 33평형이 60억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55억 거래 본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60억인데요. 사실 대출 규제가 이번에 나오면서 좀 수요 위축이 되냐 어쩌냐 하지만 사실 이게 다주택자들만 대출 혹은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조건부 대출들을 갖다 규제한다든가 하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이제 움직이는 장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상 이런 반포나 강남 같은 경우는 이게 DSR 때문에도 우리가 DSR이라고 얘기하면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그냥 본인 연봉 곱하기 7배 하면 통상 맞다라고 합니다. 내가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7억 정도 나오는 거죠. 이번에 스트레스 DSR 적용되면 한 3천에서 5천 깎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미 이런 50억짜리, 30억짜리 거래는 일반적인 대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자산가들 아니면 실수요자들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강남뿐만 아니라 마용성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따져보게 되면 상급 지역들 중심으로 갔다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곳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정고점을 육박하든가 많이 회복한 지역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주택시장 얘기고요. 근데 건설시장 같은 경우 매우 힘들죠. 지금 당장 지방 미분양들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울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주요 핵심 지역들만 엄청나게 올라가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 아마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약 1만 건 거래가 됐다. 4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거래가 많이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소비자 동향지수 같은 경우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 이 정도 과열될 때마다 정책들이 발표가 됐었죠. 그렇다 보니 이번에는 조금 직접적인 정부 규제라기보다는 금검 원장님의 구두 발언을 통한 간접 규제로서 이번에 대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 좀 한시적인 상황일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러면 이런 집값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냐? 지금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다 공급 절벽을 우려하고 있죠. 공급 절벽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다.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야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 거죠. 이제 공급 절벽이 다가오게 됐을 때 이제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사실 많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 절벽이 맞는가부터도 약간 조금 의문이 들죠. 그럼 한번 통계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2024년도와 2025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평년과 비교했을 때 뭐 적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많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 2024년, 2025년도는 그래도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가 입주하는데 문제는 2026년도입니다. 지금 현재 집계된 걸로는 5천 건인데 사실 이런 민간 통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 공급할 때 이제 모집 공고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당장 이제 최근에 뭐 레미안 원펜타스와 같이 후분양 단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집계가 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추산치로는 이 분위기로 갔을 때는 2026년도 입주량이 많아야 1만 건이다. 1만 건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장관님께서는 공급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공급이 진짜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이게부터 판단이 좀 필요한데요. 이제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들을 보게 되면 공급 충분하다,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들도 하는데 사실 제가 재밌게 봤었던 거는 이제 뒤에 있었던 참고 자료 Q&A 쪽이었었습니다. 이 Q&A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실질적인 주택 공급량 관련해서 민간에서는 너네들은 좀 잘못 산정을 한 거다.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좀 과소 집계 우려가 있고 우리 국토교통부가 아주 열심히 잘 산정한 방식에 따르면 지금 현재 서울이 추산치론 2024년도가 3만 8천, 2025년도는 4만 8천이라고 합니다. 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관련해서 좀 위문이긴 한데 여기에서 일단은 답한 사항들 중에서는 이제 부동산원이나 R114와 같은 민간업체, 사실 부동산원이 민간업체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데서는 입지가 양호한 청년 안심주택 등이 미반영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청년 안심주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만 그게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1만 세대씩 청년 안심주택을 입주시키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런 큰 수치가 벌어지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도 같은 경우도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후분양 단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수치가 과연 이렇게까지 거의 1만 세대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국토교통부가 통계를 조금 마사지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말들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2026년도 통계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 물량을 일단 국토교통부는 일단은 착공 인허가 물량 가지고서 일단 산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땡겨가지고 오히려 과대 집계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갖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2026년도 입주 예상 물량을 오픈해야지 앞서 말했었던 게 현실성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아예 보도 자료로 갖다가 2026년도를 지금 발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진짜 없어서 발표를 못 하는 건지 하면 안 돼서 안 되는 건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일단 당장 보여지는 건 인허가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습니다. 물론 2024년도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집계된 물량이긴 한데 근데 2022년도와 3년도가 원래는 이 그래프가 아니었었습니다. 훨씬 더 꺾여 있었다가 그나마 뭐 그때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때 통계 누락 얘기들이 있었었죠. 이게 반영이 되면서 좀 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2024년도 이것까지도 높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민간에서는 공급이 적다, 누구는 공급이 충분하다 말하는데 여기서 조금 논의가 잘 안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었던 거는 당장 2024년도 착공 물량은 반토막이 아니라 완전 박살이 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서울과 같은 도심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외로는 공급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주택이 순증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멸실 물량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서울의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서울의 주택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매년 2년에서 3만 가구씩 멸실이 됩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보았을 때 아까 서울에서 2만 세대가 입주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순증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 공급이 되어야지 진짜 우리가 주택이 늘어난다라고 체감하는데 항상 그 전에도 주택 공급이 충분합니다. 주택 많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봤을 때 주택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상기 신도시와 같이 경기도권에 논밭 밀어엎고서 1만 세대, 뭐 6만 세대 이렇게 공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인 체감이 잘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충분하다고 민간은 절벽이라고 하는데 둘 중 하나는 틀렸겠죠. 그런데 누가 틀렸을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급량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근데 누가 맞을까 틀릴까를 떠나서 우선은 저는 제일 중요한 핵심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주택 공급량이 진짜 4만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는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 암심주택 얘기하는 게 이게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정책이고 이런 공급들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중적인 주택 공급과 맞는가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 이렇게 숫자에 급급한 정책들이 사실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청년들 아니면 신혼부부 이제 물량들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했었죠? 거기도 보다 보면 85제곱미터는 아예 없고요. 59제곱미터가 제일 큰 평형. 그거조차도 막 투룸, 뭐 좀 소형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위구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거기서 애를 어떻게 낳으냐라는 건 차치하더라도 국토교통부에서도 물량을 그래도 좀 양질의 주택 1만 세대보다는 좀 숫자를 뻥튀기 해서 3만 세대가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 국민 소득도 많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전과 같이 숫자에 급급하기보다는 질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질이라는 얘기가 정말 포인트인데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는가 라는 거를 기준으로 보고서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집값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값과 이제 정부 정책자가 생각하는 집값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기억 많이 나실 겁니다. 우리 전 김현미 장관 때 공급 충분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중 하나가 이 주택 보급률 통계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주택 보급률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통계 때문에 사실 모든 게 다 문제라고 보는데 2008년도에 100이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러면 전 국민이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도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정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었죠? 수요 억제 정책을 왔었죠.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누군가의 초과 수요 때문에 내 집이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뭐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진짜 공급이 충분한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주택 보급률 자체를 보게 됐을 때 일단 서울인 100이 안 되는 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집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지방 보면 어떤가요? 미분양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근데 서울 자체는 이 주택 보급률도 100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마저도 우리가 원하는 주택들인가? 당장 빌라 같은 경우 이번에도 항상 물 난리 날 때마다 침수 피해 얘기 나오는 그런 반지하방들도 이런 통계들이 다 잡혀 있는 게 과연 유의미한 통계인가라고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런 주택 보급률이라는 거는 이게 가구 수 대비거든요. 이 가구 수 대비로 움직이게 되면 문제점이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절대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1000명당 주택 수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비율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 1000명당 주택 수로 갖다가 비교해 보면 사실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런 얘기들은 안 하면서 자꾸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 얘기들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죠? 얘기 나오죠. OECD 회원국 34개 중에서 27이다. 주택 공급이 충분한가요? 그거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전국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이 충분한지를 보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주택 공급만 얘기하다 보면 항상 집값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인구 감소죠.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집값도 그렇게
올라갈 동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인구 감소가 되면 집값 떨어진다라는 대전제를 부정할 생각 없습니다. 근데 어디가 떨어지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구가 정말 많이 줍니다. 이것도 중위값 기준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조차도 사실 맨 밑에 청년들이 어느 순간부터 2명 이상씩 잘 낳아줄 거라는 기대값이 반영된 것 같거든요. 2070년도가 되면 인구가 3,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평균 연령이 이제 60세에 가까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환갑잔치를 했었을 때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한창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수요가 줄겠죠. 근데 어디가? 지방이.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소멸 지역들을 발표를 한 곳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 알겠지만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들 아니면 주요 거점 지역들 빼고서는 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서 지정이 돼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들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냐? 사실 지금 지방이 이 정도 집값이 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를 해요. 이게 강조를 물론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상경 투자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구 감소라고 맨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별로 체감이 안 돼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당장 지방만 하더라도 체감이 엄청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농어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2의 수도라고 말하는 부산조차도 지금 노인과 바다 얘기가 뭐 자조 섞인 이야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년층들이 다 빠져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것이죠. 부산 같은 경우도 제2 수도라고 하지만 100대 대기업들 중에서 부산에 본사를 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보셨겠지만 1인당 이제 시도별 GDP를 보았었을 때 부산보다 인천이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은 도대체 말만 제2의 수도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갔다가 떨어진다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수요 위축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장난이 아닌데 이 부동산을 안 산다라고 하면 어디 쪽으로 투자할까요? 주식으로 갈까요? 코인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죠. 부동산 투자하던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부동산의 상품이 달라집니다.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서 서울로 가는 것이죠. 지금 서울 상경 투자 비중이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25%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즉 4명 중에 1명은 서울 부동산에 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집니다. 사람들은 서울 주택을 원하면서 서울로 상경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서울 집값이 비싼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 서울의 아파트가 비쌉니다. 이제 KB 통계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주택 가격은 12억입니다. 근데 연립주택, 즉 빌라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 2천. 근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평균은 함정이 있을 수 있죠. 고가 주택의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위 가격을 많이 보는데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5천이고요. 빌라 중위 가격은 2억 7천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서울의 빌라 가격 같은 경우는 비싸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매우 초토화되어 있고 사실 가격이 많이 힘들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득 대비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내가 아무리 연봉이 낮다 하더라도 빌라를 못 살 정도는 아니거든요. 특히 6억 이하, 9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책 자금들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안 사는 것이죠. 다들 눈높이는 아파트에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아파트 거래 비율이 사실 빌라 이제 안 산다는 거죠. 아파트만 76% 거래 비중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사람들이 인식이 잘못됐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식이 사회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이 잘못되는 거고 그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커진다고 보거든요. 2023년도 2월달, 3월달 기사입니다. 원희룡 장관님께서 그때 당시 집값 정말 많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조차도 더 빠진다라고 말하면서 얘기했었던 근거가 PIR 18배를 얘기하면서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PIR 18배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중위소득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라고 하면 그 어느 나라에서도 중위소득 가지고서 수도권에 그리고 이 거점 기준점 가격은 또 뭔지도 모르겠어요.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 PIR 관련해서 그러면 적정한 금액이 몇이냐라고 하면 12에서 13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장관님께서 답했습니다. 근데 우리 KB부동산 통계에 들어가서 보면 자체적으로 PIR을 짓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짓게 하냐면 진짜 서울 시내에서 은행이니까 차주 소득을 볼 수 있겠죠.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갖다 봤더니 서울의 PIR이 11배에서 12배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집값이 과연 거품인가요? 소득 대비 너무 무리한 주택을 받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조금 12배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생각해보는 거죠. 압구정 현대가 60억, 100억, 120억 이렇게 거래된다 하는데 압구정 현대를 매수하는 그 자산가들 소득 대비 PIR은 몇일까요? 반포 이번에 60억 현금 박치기 한 사람의 PIR은 몇일까요? 그런 걸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원하는 주택에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청약 같은 경우도 현실이 이렇죠. 최근에 반포 롯데캐슬 르웨스트 거의 300명 청약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반면 지방 같은 경우는 악성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꼭 지방 얘기가 아니라 경기 외곽 같은 경우 미분양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사람들은 원하는 곳들로 갔는데 원하는 곳의 주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지금 시행사들이 매우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금감원에서 또 뭔 얘기 나오고 있죠? PF 현실화하겠다 하면서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옥석 가리기라는 표현이 구어체로는 쓴다 하더라도 보도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는 처음 보았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옥석의 옥은 어디고 석은 어딜까요? 서울은 지금 경쟁률이 장난 아니고 분양가를 계속 높여도 완판이 되는데, 최근에 강북의 공덕 1구역과 행당 7구역 같은 경우는 평당 5,000을 돌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몇백 대 1이 뜨죠. 그런데 반면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최대한 본전은 못 찾는 건 당연하고 손해를 막기 위해서 할인 분양을 했더니 그냥 주민들끼리 엄청나게 싸워대고 있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보급률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면 논의가 더 이상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주택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있느냐. 당장 서울 집값만 하더라도 비싼 게 아니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정확하게는 아파트가 비싼 거다. 그럼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을 정부가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88 부동산 대책 때 정비 사업 활성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들 그거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하는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국회 통과가 되겠냐라는 게 1번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사업성이 과거와 현재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설 원가 자체가 달라졌죠. 예전에 수주했었던 단지들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잘 이끌어 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앞서서 신탁사 분께서 얘기하셨던 게 평당 300만 원 공사비도 있더라고요. 진짜 완공 때까지 평당 300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큰 의문이 있는데, 예전에 3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300에서 500에서 수주를 했었지만 지금 죄다 어떻게 되고 있죠? 800, 900선이 되고 있고 그 전에 300에서 500에 수주했었던 시공사들도 죄다 올려달라고 하고 있죠. 물론 각자의 입장이 있죠. 조합은 최대한 올려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도 적자 수주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과거만 하더라도 공사가 멈추는 일이 없었지만 지금 공사 중단 얘기들이 사실 이제 둔촌주공 이후로도 종종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큰 것 중 하나가 아마 통과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번 88 대책에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책은 이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최근에 개선했다라고 했지만 그거 가지고서는 충분치 않거든요. 저는 없애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 없앨 자신 없으면 유예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 하지만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공짜가 아니죠. 기준 허용 상한 이 3종 체계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여기 오늘 이 시간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딱 이거 얘기만 하죠. 상한 용적률은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도한 기부 체납과 용적률, 즉 이걸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들을 넣어야지만 상한 용적률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서 사람들이 용적률만 높다 하다 보니까 미스매칭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기분 체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용적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만 실질 체감 연면적은 산술 평균적으로 올라갑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우리는 300%가 됐다, 500%가 됐다라고 실질적으로 늘어난 줄 알겠지만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빼앗긴 땅을 제외하고서 용적률 실질을 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감 용적률이 확 낮아지는 부분이 첫 번째. 그리고 임대주택이 늘어났을 때 임대주택 원가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들도 정말 큽니다. 근데 이게 임대주택 원가 인정 안 해준다라고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올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기본형 건축비의 80%라고 합니다. 기본형 건축비가 한 600만 원대다 보니까 한 500 얼마 해주겠다는 건데 이것조차도 기본형 건축비를 잘 살펴보게 되면 지하주차장 등은 또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적자라고 합니다. 안 올려준 것보단 낫긴 한데 여전히 적자다. 그래서 임대주택 하나 지을 때마다 얼마나 손실이냐? 2억씩 손실이라고 합니다. 임대주택 300세대 지으면 600억 손실이고요. 500세대 지으면 1000억 손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너네들 그래도 용적률 높아졌으니까 좋아지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역세권 사업들입니다. 역세권 사업이 원래 너네가 받을 수 있는 용적률에서 더 올려주는 거에서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내놓고 절반은 분양하면 서로 의미는 아니겠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은 늘어날 때마다 마이너스, 그리고 분양주택 같은 경우도 원가가 올라가면서 실질적인 매각 이후의 비용들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 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엔 자기네들 환급 받는 줄 알고 좋아했더니 환급은커녕 분당에 벌써 5억, 6억 얘기가 나옵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가 임대 아파트 엄청 지으면서 이렇게 과밀된 주택을 지어야 되느냐라는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벌써부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역세권 조합에서 탈출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현실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서울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규모의 공급들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런 소규모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재정비 촉진구역이 사실상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규모로 공급을 해주면서 우리가 입지가 양호한 주택들을 늘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장 마포구 같은 경우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지 않았었죠. 근데 아현뉴타운이 입주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20억 넘게 돌파를 하면서 가격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거주하기 싫어하는 주택,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빌라와 같은 주택들을 우리가 원하는 주택 아파트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서 주택은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가, 아파트로 쏠리는가를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문제가 이게 모아타운 가게 되면 사실 개념적으로는 한 2,000세대, 3,000세대라고 하지만 개별 블록 단위로는 몇백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안 생기면서 시공사 간의 공사비 협상력도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실제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에 이제 차이점 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성 악화 때문에 지금 모아타운들은 대부분 파행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 속에서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뉴빌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뉴빌이 뉴빌리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정권 때 도시재생 시즌 2가 아닐까라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파트를 원하는데 약간 빌라에다가 좀 더 기반 시설 좀 더 넣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앞서서도 발표해 주셨던 분들이 젊은 세대들의 인식이 바뀌어졌다라는 표현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다가 CCTV 달아주고 주차장 좀 해주면 여기서 살까요? 그러면 재개발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재개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그 도시재생 했었을 때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앞서서도 서울시 팀장님께서 창신승인 뉴타운이 다시금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창신승인 뉴타운에 서울시가 투입한 예산이 도시재생하면서 1,000억을 썼습니다.
그 1,000억을 재개발에다가 지원을 해줬었으면 없었던 사업성도 나오지 않았을까, 진작에 도시 정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 수가 충분하다라는 포인트로 움직이게 되면 전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어떤 주택을 사람들이 원하는지 그런 수요자들의 니즈를 좀 정확히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노후주택들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2017년도부터 2019년도는 공급 과잉이라는 거대 담론이 있었었는데 그 시절조차도 서울의 노후주택은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즉 아파트가 노후되는 속도가 더 빠르단 건데 이게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들이 꾸준히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신축 아파트만 올라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앞서서 얼죽신이라는 표현을 쓰셨었는데 사실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표현들 많이 쓰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는 얼죽신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들도 합니다.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정비사업 분담금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균 분담금 5억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딱 심플합니다. 구축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억이죠. 노원구만 하더라도 10억이 넘어갑니다. 9억에서 11억 사이 되는데 노원구 재건축이 될까요? 노원구가 이제 집값이 10억이라고 했었을 때 분담 금액이 5억입니다. 그러면 15억이죠. 그러면 당장 15억이면 노원구를 안 가겠죠. 지금 동대문구에 33평을 간다든가 성동구, 마포구 25평을 간다든가 하겠죠. 그러면 재건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한 건데 이런 특별법조차도 사실 보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지금 숟가락 들고서 공공기여나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안 나온 단지들은 재건축이 매우 힘들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는 데는 지금도 못 깨달았다고 봅니다. 오히려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이제 재건축은 어렵다. 이 돈 못 내는 곳들은 다 파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구축과 신축의 격차가 그 이상 벌어지게 되겠죠. 얼마? 최소 5억, 6억 이상. 그렇게 되면 여전히 여러분들 생각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당장 마포 성동구만 한다 하더라도 신축과 구축과의 격차가 5억, 6억씩 안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축이 더 올라가든가 구축이 빠지든가 둘 중 하나가 돼야 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재건축은 안 될 겁니다. 왜냐? 재건축 분담금이 5억, 6억인데 그리고 시간도 15년, 20년씩 걸리는데 그러면 내가 그 고생하면서 마진폭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재건축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냥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사겠죠. 그런 게 지금 가면 갈수록 더 극대화되고 있는데 사실 공사비 인상은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현실이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누군가는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건설사도 한계치에 있고 많이들 망하고 있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한 자릿수입니다. 조합도 어렵죠.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올려야 되냐? 그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부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 내려놓으면서 과도한 공공기여 그리고 임대주택 가격 현실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거를 안 하고서 계속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결국 얼죽신을 떠나서 이제 신축 아파트만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관님의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 주택 공급 어쩔 수 없다. 서울 집값 폭등 받아들이셔라 이런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디가 그렇게 올라가느냐라는 얘기 관련해서 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강연 감사합니다. 현재 주택 시장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들 자세하게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